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3년 차인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언어와 외모가 다른 것이야 어릴 적부터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와서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 어떤 대상이나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연시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때로는 미국인들에게 어색하게 보이는 순간들도 있곤 합니다. 왜 다른 걸까? 무엇이 근본적으로 이 다름을 만드는 것일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서양 사람들이 어릴 때 받는 교육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다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나와 다른 이 미국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동 교육 관련을 연구하시는 이경화 교수님의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인, 정확히 말하면 유럽계 미국인인 백인과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인의 문화적 차이를 말씀해 주신 강연이었는데 1시간이 넘는 강연이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내용을 정말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경화 교수님의 강연에서 발췌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살짝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다소 진지한 내용으로 조금 길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고자 칠판을 꺼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자아상을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보는가 하는 관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애아빠의 칠판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요번에 영상에서 처음 설치했는데 박수만 치면 제가 원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렇게요. 기타야마라는 일본의 심리학자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백인과 동아시아인의 이상적인 자아를 비교한 표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봐볼게요. 미국 중산층 백인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자아상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자, 독립적인 자아, 남과 구분되는 자아, 개인의 특성, 선호, 목적에 기반한 자아, 분명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자아, 본인이 주도가 되는 자아, 자기 주도적인 자아인 거죠. 남과 다르고 본인의 특별한 개성을 추구하는 자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본인의 자랑스러운 면을 드높일 수 있는 자아, 성공지향적인 자아, 표현적이고 열정적인 자아입니다. 자, 이번엔 동아시아인의 이상적인 자아상을 보겠습니다. 자, 상호 의존적인 자아, 연결되어 있는 자아, 본인의 선호나 특성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자아, 관계적이고 유동성이 있는 자아, 다른 사람의 기대, 선호, 감정 등에 반응을 하는 반응적인 자아, 남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성향, 또 어떤 그룹에 끼려고 하는 성향, 또 그리고 그룹에 못 끼면 좀 걱정하고 그러는 거,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고 자기 비판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고 숙련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자아.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 중산층의 백인과 동아시아인 사이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경화 교수님의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 교사가 본인의 반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이러한 자아상의 모습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스며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규칙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들에게 집에서 싸운 점심을 절대 친구들과 공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문화잖아요. 제 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우는 세대였고 점심시간이 되면 친한 친구들과 도시락 펼쳐서 서로 반찬 나눠 먹고 또 좀 힘센 친구들은 밥만 싸와서 애들 반찬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라왔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서로 공유하지 않게 한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각 학생들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싸줬을 텐데 만약 점심을 공유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상하신 부모님도 아마 계시겠지만 그 알러지가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땅콩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어서 부모가 땅콩잼 신경 써서 안 싸주고 그 학생의 알러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싸줬는데 이 아이가 점심을 공유하면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서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 미국인들을 보면 회사의 음식이나 간식, 과일 등을 집에서 싸오는데 정말 자기 음식만 먹지 서로 이제 맛 좀 보자며 남의 음식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쿠키 같은 것들을 이제 집에서 구워와서 회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쿠키를 싸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먹어볼래? 하고 권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보고 야, 나 좀 먹어도 되냐? 하면서 달라고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 같으면 누군가 뭔가 과자 같은 거 싸오면 야, 치사하게 너만 먹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면 그냥 막 먹기도 하고요. 분명 다른 점이 있고 이는 어릴 적 교육에서부터 다르게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다음은 일본의 한 학교에서 각 가정의 부모님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점심을 싸주실 때 너무 비싼 반찬이나 귀한 반찬을 싸오지 말고 가급적 어느 가정에서나 싸올 수 있는 반찬들로 싸와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반 아이들이 점심을 다 같이 먹게 되는데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게 되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한 아이가 친구의 귀한 반찬을 보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나도 저거 싸줘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반찬을 싸줄 수 없었다고 했을 때 그 엄마의 심정에 이제 상처가 될 것이고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통지서 내용을 접했을 때 정말 일본은 역시 선진국이구나. 우리도 이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통지서의 내용을 그 이경화 교수님께서 미국의 학생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아주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이 뭔데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싸주고 싶은 점심을 싸는데 왜 비싼 걸 싸지 말라고 참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그 선호도를 중시하는 문화인 것이고 일본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다른 아이도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집단 내의 어떤 융화를 중시하는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규칙에서도 미국과 동양의 문화가 다르다, 심지어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비교해 볼게요. 미국의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그룹을 나누고 각각의 그룹을 추적해가면서 개별 아동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아동의 특성을 찾아낸다는 근거에는 각 학생들마다 각각의 적절한 학습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각 학생들은 배움에 있어서 각기 다른 속도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을 보면 미국 학교의 흔한 교실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별로 그룹을 나눈 거래요. 그러니까 이 각 책상마다 교재도 다르고 또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들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애가 어디가 어때서 왜 열등반에 넣느냐고, 순수한 교실 안에서 이 무슨 차별이냐고 그러면서 항의가 빗발치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이런 학교의 풍경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한국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경쟁의 구도로 시작하는 듯 합니다. 학교 가서 남들보다 배움이 늦을까봐 걱정을 하고, 그래서 남들은 학원 이것저것 보내는데 우리 애만 학원 안 보내면 혹여나 뒤처질까, 그렇게 학원을 또 보내게 되죠. 저 역시 이런 치열한 경쟁의 한국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제가 받아온 한국의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과의 경쟁하는 경험들을 통해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를 스스로 비판하면서 내 자신을 더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경쟁하는 구도의 이면에는 경쟁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 패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사람만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아까 위에 있던 판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서는 독립적인 개인, 남과 다르게 구분되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고, 그 동양에서는 남과 유사해지려고 하는 성향, 어떤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토론 문화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소규모로 그룹을 쪼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개별 학생들에게 모두 말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상적인 자아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회사에 와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러한 토론 문화였습니다. 예로 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그 각 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서로 모여서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간단히 발표를 합니다. 하루는 이러한 발표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 모두들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예 이제 대놓고 모든 팀의 모든 멤버들이 한쪽에 줄을 서서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야 그때는 이제 질문도 파악하느라 힘든데 줄을 선 채로 의견을 만들어내고 영어로 다시 만드느라 표정은 뭐 쿨한 척 했지만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쇼앤텔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본인이 일하면서 발견했거나 알아낸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음번에 야 요번에 너 해 이렇게 아무도 정하지 않지만 알아서 다들 잘 합니다. 정보 공유의 개념도 있지만 약간의 자기 자랑 느낌도 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쇼앤텔을 학교에서도 쭉 해온 거라 거리낌 없이 잘 하더라고요. 반면 동아시아의 문화에서는 듣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학교의 모습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교육 시스템은 선생님이 이제 혼자 말씀을 하시고 한 반에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듣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듣는 척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신에 적극적인 경청을 우리는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대변자를 찾는다고 해요. 우린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속으로 늘 판단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말은 잘 안 하지만요. 말해서 괜히 상대방 불편하게 만들기 싫잖아요. 우리는 뭔가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좋게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튀는 모습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죠. 둥글게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남을 신경 안 쓰이게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중간은 간다. 뭐 이러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심리가 있죠. 누가 대신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아주 큰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조금 참고 넘기는 그런 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의견을 내주면 속으로 참 좋아하죠. 속으로 이제 나도 그 생각했어 이러면서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바보가 되거나 본인에게 너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나의 의견을 말해주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의견이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회의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구나로 여겨집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죠. 말을 하는 것이 미덕인 문화이고 우리 동양은 듣는 것이 미덕인 문화라서 참 다른 것이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미국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대화 내용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보통 대화할 때 뭔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보통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되었을 때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표현 능력을 중요시하는 문화인 미국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책임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미국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상황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을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말이 참 많죠. 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숫자에 참 민감하잖아요. 이제 관사인 어가 붙고 안 붙고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자기 표현과 의사를 정확하게 잘 해야 이상적인 자아로 보는 그런 서양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실패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제대로 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국에서는 건국 이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행복 추구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개인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이제 표명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미국 학교나 미국 사회에서는 각각이 서로의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서로의 자아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성공과 업적을 드러내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서로의 자존감을 서로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저 시시한 일인데도 뭐 awesome, great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참 아낌없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업적을 드러낸다는 이 부분도 저는 참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업무상 서로 뭐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일이 잘 되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매니저급에서는 이 칭찬받는 사람에게 보너스 점수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수 모아서 실제 물건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릴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업적을 널리 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 너 살 왜 이렇게 빠졌어? 너무 이뻐졌다. 뭐 이러면 보통 우리는 속으로는 좋아할지언정 겉으로는 아니에요. 또는 뭐 운동은 좀 하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깎는 성향이 있죠. 그게 우리네 이제 미덕인 거고요. 뭐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나에 대해 뭔가 잘하는 것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보통 이제 낮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너 요리 잘하니? 물어본다면 본인이 실제 요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나 진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정말 본인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조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또 우리끼리는 아예 얘 좀 요리 좀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발전을 이어갑니다. 어느 문화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존감을 중시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미국 문화를 보며 칭찬만 받다가 실제 본인이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배려가 미덕인 동양의 문화를 보며 저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가 남의 말에 휘둘리게만 하는 주관이 없는 어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왜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이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요. 아이는 미국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울 것이고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다른 가치관이나 때로는 선생님이 말한 가치관과 굉장히 상반되는 것을 강요받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부모가 아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문화를 조금씩 접하고 배워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소위 상식이라고까지 판단했던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안정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어떤 일이든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여서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도 잘 모르겠는 상황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갑자기 쫙 펼쳐지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뭐 그저 묵묵히 체험하고 겪어가며 좀 더 두터운 안정감이 올 때까지 계속 부딪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